안녕하십니까. 정성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중국 공산당보다 한국의 이재명 정권 더 위험하게 보고 있으며 친중 이재명 정권 한미동맹의 트로이 목마로 여기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성선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이 변했다. 그리고 세계가 변하고 있다. 미국이 진짜 변했다. 외교와 협상 대신 군사력을 앞세우고 동맹국에 노골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며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도전, 무임승차 동맹국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다. 트럼프는 전후 자유주의 질서를 스스로 허물며 새 게임의 규칙을 강요한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이재명 정권이다. 지금 한국에는 안보, 외교, 경제, 자유민주주의 전 분야의 경고등이 켜졌다.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정권이 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미국을 대리해 중국과 정면 격돌하는 동안 이재명은 시진핑의 초청으로 국빈 방중에 감읍하며 북중러와 미일 사이를 오락가락한다. 방위비 GDP 5% 요구, 반도체 공급망 배제 가능성, 관세 압박, 미군 기지 소유권 문제까지 트럼프의 청구서가 이미 날아들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70년간 누려온 평화와 번영이 붕괴하는 시그널이 지금 막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구한말 고종이 열강 사이를 오가며 내부 개혁에 실패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국제질서의 대전환.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는 약탈과 정복의 시대를 끝내고 승전국과 패전국 모두가 참여하는 자유무역 시대를 열었다. 미국은 이후 80년간 규범과 설득으로 세계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한계에 부딪혔다. 중국은 WTO 가입 후 규칙을 어기며 성장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며 이란과 북한은 핵으로 미국을 위협했다. 반면대에 편승한 중남미 좌파 정권들까지 미국의 뒷마당을 잠식했다. 규범과 설득만으로는 이들을 다룰 수 없다는 판단. 이것이 미국 변화의 출발점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제국의 본질은 소유와 통제다. 페리클레스의 아테네부터 로마, 칭기즈칸의 몽골까지 제국은 그 소유 방식이 봉건적이냐 자본주의적이냐만 달랐을 뿐 영토와 자원의 통제를 확장하는 것을 숙명으로 삼았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브레튼 우즈 이후 규범이라는 옷을 입었지만 본질은 달러와 군사력을 통한 세계 통제였다. 그 옷이 이제 벗겨지고 있다. 미국은 본래 천혜의 요새였다. 좌우로는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거대한 해자가 있고 위아래로는 우호적인 캐나다와 중남미 국가들이 완충지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중국이 1대1로라는 미명하에 이 요새의 남쪽 담장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등 반미 정권이 중국, 러시아의 거점이 되었고 카리브해에 중국 해군 함정이 출몰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2기와 함께 도래한 새로운 국제질서는 거래적 패권 시대로 명명할 수 있다.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 군사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어 다극체제는 아니다. 그러나 그 힘을 행사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가치와 동맹에 기반한 규범 외교가 아니라 모든 관계를 거래로 환원하는 외교가 전면에 나섰다. 미국의 선택, 한국의 의기. 트럼프는 2025년 국가안보전략의 돌로 독트린을 명시하며 이렇게 선언했다. 특히 우리에게 가장 의존하고 따라서 우리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해 미국은 우리 기업들을 위한 단독 계약을 요구해야 한다. 민주주의나 인권 증진은 언급조차 없다. 미국에 가장 의존하는 국가가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 된다는 냉혹한 현실이다. 왜 미국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미국은 36조 달러 약 5경 2천조 원에 달하는 연방부채와 연간 1조 달러를 넘는 이자 부담에 시달린다. 국방비는 GDP 대비 3.5%로 동맹국, 한국 2.8%, 일본 2%보다 높고 제조업 일자리 공동화로 러스트벨트 유권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로 재정을 충당하고 동맹국 방위비 분담으로 국방 부담을 덜고 제조업 리쇼어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자원 통제로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는 일석사조를 노린다. 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산하 등 66개 국제기구 탈퇴에 서명했다. 그 중에는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도 포함됐다. GCF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 견제와 개도국 영향력 확보를 위해 미국이 주도해 설계한 기구였다. 한국은 막대한 외교 자원을 투입해 송도 유치에 성공했고 6억 달러 이상의 공여를 약속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를 급진적 기구로 규정하며 단칼에 잘라냈다. 한국이 유치한 국제기구가 휘청이는데 이재명 정부는 침묵한다. 트럼프 위기, 힘의 외교 전면화. 2026년 새해 벽두, 트럼프 행정부는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군사적으로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마두로를 체포하고 원유 판매권을 장악했으며 북대서양에서는 러시아 구축함과 핵잠수함이 호위하는 유조선을 정면으로 납포해 러시아의 미 경비함 격침, 위협까지 불러왔다. 영토 자원 측면에서는 그린란드 인수를 추진해 북극 항로를 선점하고 이란 압박으로 중동 석유 통제권을 유지한다. 국제질서 재편도 본격화되어 유엔 산하 66개 기구 탈퇴로 다자체제를 무력화하고 양자거래 우선 원칙을 천명했으며 2027년 국방예산을 1.5조 달러로 증액해 동맹국 분담 압박의 근거로 삼았다. 대중대로 봉쇄도 가속화되어 구리 등 핵심 광물 수출 금지로 중국 반도체 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고
러우 전쟁은 의도적 종전 지연으로 러시아를 소모시키는 전략이다. 일본은 대만 존리비기 사태 선언을 지지하며 미국의 대리 역할을 자처해 인도태평양 전선을 분담한다. 핵심 전략은 명확하다. 중러 개입 여지가 적은 곳부터 반미 친중 정권을 제압하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도 사실상 장악 단계에 들어갔다. 다음은 니카라과, 볼리비아 등이 될 것이다. 한국은 북중 러 개입 소지가 커 순서가 미뤄졌을 뿐이다. 중남미 정리가 끝나면 미국은 경제 안보 압박을 통해 한국을 확고한 친미 기지로 만들려 할 것이다. 베네수엘라 침공돌로 독트린의 선포. 2026년 1월 3일 새벽, 미군 특수부대가 카라카스를 급습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다. 절대 결의 작전에 150대 이상의 전투기가 투입되었고 작전은 4시간 43분 만에 완료되었다. 미군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사담 후세인 체포에 8년이 걸리고 미군 4,400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 효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이름 이니셜을 결합한 돌로 독트린으로 명명하며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은 다시는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 선포했다. 더 주목할 것은 자원 통제와 지정학적 파장이다. 미국은 과도 정부를 세워 베네수엘라 원유 3천만 배럴에서 5천만 배럴, 시장가 최대 30억 달러를 미국의 관리하에 동결 운용하기로 했다. 수익금 사용처까지 미국이 결정한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무기까지 수출했으나 하룻밤에 물거품이 되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합치면 중국 석유 수입의 70%를 미국이 통제하게 된다. 세계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환호했고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은 즉각 환영 성명을 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체포를 촉구하는 시위까지 벌어졌다. 유럽에서도 영국의 나이젤 페라지, 독일의 바이델, 프랑스의 마린 르펜 등 우파 정치인들이 부상하며 친미 재편이 가속화된다.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있지만 세계는 강한 미국의 줄을 서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유일하게 역행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베네수엘라는 실패한 국가이자 적대국이고 한국은 성공한 민주주의이자 핵심 동맹이다. 그러나 협조 거부 시통제 대상으로 강등된다는 경고의 본질은 같다.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으려면 베네수엘라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미국 트럼프 이재명 중국보다 더 위험해. 한미동맹 트로이 목마. 미국 트럼프는 이미 한국 이재명 정권을 동맹에서 통제 대상을 넘어 소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 패턴이 이를 증명한다. 그린란드를 덴마크에서 사려한다.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석유 판매권을 장악했다.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합병하자고 한다.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요구한다. 필요한 것은 협상하고 협상이 안 되면 압박하고 압박이 안 되면 빼앗는다. 한국이라고 예외일 이유가 없다. 미국 트럼프의 시각에서 한국의 이재명 친중좌파 정권은 중국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자면 트럼프는 이재명을 매우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명확한 적이지만 한국 이재명 정권은 동맹국 내부의 친중 세력으로 보고 있다. 대만 유사시 평택기지에서 미군 전투기가 발진해야 하는데 친중 이재명 정권이 협조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삼성 SK의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면 어떻게 되는가?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재명 친중 정권을 적진 내부의 트로이 목마로 보고 있으며 한미동맹 교란의 친중 스파이로 인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5년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해 막대한 돈을 투입한 땅의 소유권을 받아내고 싶다라고 말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여의도 5배, 1467만 제곱미터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건설비 16조 원 중 90%인 9조 원을 한국이 부담했으나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4만 5천 명 실제는 2만 8,500명이라 과장하며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 법적으로 영토 양도는 헌법상 불가능하고 소파도 사용권만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용료 면제 및 연구, 무상임차 또는 유지 관리비 전액과 안보 프리미엄 요구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에 대한 소유는 이미 여러 형태로 진행 중이다. 삼성 SK의 VU 철회는 중국 공장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이 쥐었다는 의미다. 3,500억 달러 500조 원 대미 투자 요구와 1,000억 달러 LNG 구매 압박은 한국 자본의 미국 종속을 강제한다. 한국 이재명 정권 경제 안보 경고 등. 환율은 2025년 12월 월 평균 1,470원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문가들은 2026년에도 1,400원에서 1,500원대 고환율 유노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관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미 FTA로 대부분 품목이 무관세였으나 상호관세 15%가 부과되면서 실효 관세율이 60배 가까이 급등했다. 협상이 타결되었음에도 스냅백 조항이 남아 합의 불이행 시 관세가 복귀할 수 있어 불확실성은 상존한다. 방위비 압박도 거세다. 트럼프는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 현재의 10배를 요구하며 관세와 방위비를 패키지로 묶는 원스톱 쇼핑 협상을 추진 중이다. 나토식 GDP 5% 국방지출 압박이 한국에 적용되면 연간 100조 원 이상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반도체 분야의 VU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 철회는 단순한 제재가 아니다. 삼성 SK의 중국 공장은 메모리 생산의 30%를 차지하는데 이제 건별 허가가 필요해졌다.
삼성전자의 64억 달러 CHIPS 법 보조금도 최종 승인이 유보된 상태로 협상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한국을 무역전쟁 최대 피해국으로 평가했다. 이는 한국 반도체의 탈중국화와 한미일 메모리 동맹의 강제적 재편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하지만 거래적 패권 시대에 미국은 더 이상 모호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의 편 가르기를 강요했듯 한국에도 같은 압박이 가해질 것이다. 한국인의 반중 여론은 이미 66%에 달한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굴중 외교는 내부 분열만 야기한다. 폭풍 속 한국, 총체적 내부 위기. 바깥에서 폭풍이 몰아치는데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내부의 민주적 정당성이 흔들리면 외풍에 대응할 국론 결집이 불가능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에게 걸린 12개 혐의 5건 재판을 중지시키고 검찰청 해체와 감사원 정책감사 중지를 추진하며 모든 견제 감시 기능을 제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검찰을 장악해 3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입틀막법과 방송 3법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의 길이다. 10여 년간 축적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비리 집단 선관위는 침묵하고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하며 정권은 음모론으로 덮어버린다. 2023년 국정원 선관위 KISA 합동점검에서 선거 시스템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나 선관위는 보안 해제 상태의 모의해킹이라 반박했고 대법원도 기각했다. 법원 판결이 없으니 문제없다는 순환론법으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 연말 세수 부족으로 국방 필수 예산 1.3조 원이 미지급되었고 양구 최전선 21사단 병사들에게 총 대신 3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침이 합참에서 하달됐다. 위병소 경계 근무자에게 총기 휴대를 금지하고 지휘통제실 무기까지 무기고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주적인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마두로를 체포한 바로 그날 2026년 1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의 초청으로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다. 대만 언론이 보도한 사여 사답의 진위와 무관하게 이재명이 CCTV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존중을 선언하고 서해 불법 구조물의 건설적 협의로 응대하며 6.25 참전 중공에 대한 역사 청산 없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논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이 친중 정권의 최후를 보여준 바로 그 시점에 중국에 달려간 셈이다. 2026년 1월 6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8명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다. 혈맹인 미국이 반미 친중 정권을 응징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68명이 공개적으로 미국을 규탄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의 시각에서 한국의 이재명 친중 좌파 정권은 중국보다 더 위험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자면 트럼프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매우 위험하게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명확한 적이지만 한국 이재명 정권은 동맹국 내부의 친중 세력으로 보고 있다.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 한국의 이재명 친중 정권과 민주당을 적진 내부의 트로이 목마로 보고 있으며 한미동맹 교란의 친중 스파이로 인식하고 있는데 과연 결과는 무엇겠나. 이재명 정권을 제거의 대상으로 트럼프는 이미 인식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무차별 관세 폭탄과 또 다른 보복뿐이다. 이재명은 큰일 난 정도가 아니라 사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트럼프가 왜 중국 공산당보다 이재명을 더 위험하게 보는지, 그가 왜 한미동맹의 트로이 목마가 되었는지 국민들은 깨달아야 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